춘천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고요했다. 소양강의 물 한 개가 갓잠에서 깬 도시의 낮은 지붕들 위로 비단처럼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은퇴한 역사학 교수 김민준에게 이 아침의 풍경은 지난 10년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마주해온 일상의 일부이자 그의 내면처럼 정돈되고 예측 가능한 세계 그 자체였다. 67의 나이는 그의 걸음걸이를 조금 느리게 만들었지만 아침 산책에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규칙적이고 단호했다. 그의 하루는 동네 작은 슈퍼마켓에서 시작되었다. 주인 아주머니와 짧은 눈인사를 나누고 신문 한 부와 두유 한 팩을 사는 것. 그것은 마치 종교적 의식과도 같았다. 신문은 세상과의 유일한 끈이었고 두유는 아내 없이 혼자 챙기는 아침 식사의 간편한 대체물이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로 그의 세상은 급격히 좁아졌다. 한때는 대학 강단에서 수백 명의 학생들 앞에서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논했지만 이제 그의 세상은 이 작은 동네와 강변 산책로 그리고 책으로 가득 찬 낡은 집이 전부였다. 집을 나선 민주는 익숙한 길을 따라 소양 강변으로 향했다. 강물은 그의 마음처럼 잔잔했고 흐르는 물소리는 그의 고독을 방해하지 않는 유일한 배경음이었다. 그는 강변에 놓인 여러 벤치 중에서도 유독 한 곳, 커다란 버드나무 그늘이 드리워진 곳을 조합했다. 그곳에 앉아 두유를 마시며 신문을 읽는 것이 그의 오랜 습관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그 평온함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평소라면 새소리와 강한이 지나가는 이웃들의 발소리뿐이었을 강변에 어울리지 않는 젊은이들의 소란스러운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목소리 톤은 높았고 그들의 대화에는 과장된 몸짓과 욕설이 섞여 있었다. 민주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젊음을 혐오하는 꼬장꼬장한 늙은이는 아니었지만 이 고요한 아침의 질서를 깨뜨리는 무례함은 참기 힘들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20살 남짓으로 보이는 청년 서너 명이 눈에 들어왔다. 그들의 손에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전문가용처럼 보이는 카메라와 삼각대, 심지어는 긴 마이크까지 들려 있었다. 그들은 강가 쪽 바위를 향해 카메라를 겨누고 있었고 무언가를 보며 낄낄거리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한편에 저급한 인터넷 방송을 촬영하는 듯했다. 민주는 그저 철없는 젊은이들의 치기 어린 행동이라 생각하며 무시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자신도 모르게 그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상황은 명확해졌다. 그들의 시선과 카메라 렌즈가 향하는 곳, 그곳에는 강물에 반쯤 잠긴 바위 위에 하얀 물체가 웅크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물에 떠내려온 쓰레기나 천 조각인 줄 알았다. 그러나 그 물체는 미세하게 떨고 있었다. 그것은 살아있는 생명체였다. 진돗개였다. 온몸이 젖어 새하얀 털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고 차가운 강물에 흠뻑 젖은 몸은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다. 개의 목과 허리에는 두껍고 낡은 밧줄이 감겨 있었고 그 밧줄의 다른 한쪽 끝은 바위 틈에 단단히 묶여 있었다. 개는 간신히 고개를 들어 물 밖으로 내밀고 있었지만 이미 기력이 다한 듯 눈은 반쯤 감겨 있었다. 물살이 칠 때마다 작은 몸은 속절없이 흔들렸고 그때마다 개는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듯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다. 청년들은 그 처참한 광경을 향해 카메라를 들이대며 소리치고 있었다. 야, 강태식 좀 땡겨 표정 제대로 잡아야지. 무리의 중심에 서 있는 듯한 가장 요란한 옷차림의 청년이 소리쳤다. 그는 자신의 머리를 쓸어 넘기며 화면을 확인하고는 만족스러운 듯 웃었다. 이거야. 바로 이 절망적인 눈빛 구독자들 폭발하겠는데 그 순간
민준의 세상이 멈췄다. 그의 귓께는 청년들의 소음 대신 수십 년 전의 거센 빗소리와 함께 어린 자신의 울음소리가 메아리 쳤다. 1968년 여름,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던 밤이었다. 작은 시골 마을의 강이 범람했고 흙탕물은 순식간에 집 마당까지 차올랐다. 10살 소년 민주는 방 안에서 공포에 떨고 있었다. 그때 마당에서 키우던 흰둥이 보미가 낑낑거리며 그의 방문을 긁었다. 보미는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집에 있었던 친구이자 가족이었다. 민준이 문을 열었을 때 흙탕물은 이미 마루 끝까지 차올라 있었다. 아버지는 외양간의 소를 구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고 어머니는 어린 동생을 업고 있었다. 모두가 정신없는 와중에 보미는 민준의 곁을 맴돌며 불안한 듯 지저댔다. 보미야! 이리와. 민준은 보미를 끌어안으려 했지만 거세진 물살이 마당을 휩쓸었다. 보미가 묶여있던 목줄이 계집 기둥에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었다. 민준은 보미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무서워서 한 발짝도 뗄 수 없었다. 바로 그때 거대한 파도처럼 물이 덮쳤고 계집 기둥이 부러지며 보미는 목줄에 묶인 채로 검은 물 속으로 휩쓸려 갔다. 민주는 보미의 마지막 눈빛을 보았다. 자신을 향해 있던 원망도 체념도 아닌 그저 살고 싶다는 간절함이 담긴 눈빛이었다. 그는 보미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지만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혔다. 그날 이후 물은 민준에게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이자 평생의 부채감으로 남았다. 어르신, 비켜주세요. 촬영에 방해돼요. 강태식의 목소리가 민준을 과거의 악몽에서 현실로 끌어냈다. 민준은 자신이 어느새 청년들 바로 앞까지 다가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청년들을 향해 있지 않았다. 그는 오직 물속의 하얀 개, 수십 년 전 보미와 너무도 닮아 있는 그 작은 생명체만을 보고 있었다. 개의 눈이 희미하게 뜨였다. 그 눈은 마치 민준에게 묻고 있는 듯했다. 왜 저를 그냥 보고만 계신가요? 민준의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평생을 억누르고 외면해왔던 죄책감의 댐이 터져버린 것이다. 그는 보미를 구하지 못했다. 그저 무력하게 지켜보기만 했다. 그리고 지금 역사는 다른 모습으로 반복되고 있었다. 저 젊은이들은 생명의 고통을 오락거리로 소비하고 있고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힐끔거리기만 할 뿐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자기 자신 또한 또다시 방관자가 되려 하고 있었다. 이거 완전 대박각인데 제목은 유기견의 마지막 눈물 어떠냐. 강태식이 카메라를 든 친구에게 말했다. 그 말에 민준의 주먹이 단단하게 쥐어졌다. 그의 머릿속에서 이성과 감성의 싸움이 끝났다. 더 이상 역사의 방관자로 남을 수는 없었다. 한 생명의 고통 앞에서. 과거의 트라우마는 더 이상 행동하지 않을 변명이 될 수 없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묵묵히 자신의 낡은 구두끈을 풀기 시작했다. 그리고 양말까지 벗어 신문지 위에 가지런히 놓았다. 그의 행동에 청년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뭐야, 저 할아버지 한 명이 피식 웃으며 말했다. 강태식은 오히려 흥미롭다는 듯이 렌즈를 민준에게로 돌렸다. 오호, 새로운 캐릭터 등장인가 더 좋은데 분노한 노인, 유기견을 구하려다 물에 빠지다, 그림 나오는데. 민준은 그들의 조롱 섞인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의 귀에는 오직 거세지는 물소리와 개의 희미한 신음, 그리고 자신의 심장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그는 차가운 9월의 강물에 주저없이 발을 들였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냉기에 숨이 턱 막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는 바위를 향해 나아갔다. 물은 금세 그의 무릎을 지나 허리까지 차올랐다. 나이 든 몸은 거센 물살에 휘청거렸지만 그의 눈은 단 한순간도 계획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평생을 책과 역사 속에서 살았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지만 진정한 역사는 이름 없이 사라져간 이들의 고통과 눈물 속에 있다고 학생들에게 가르쳐 왔다.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것은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것은 힘없는 존재, 세상의 무관심 속에서 세우러져가는 모든 생명들을 대변하는 역사의 한 페이지였다. 그리고 자신은 더 이상 그 페이지를 읽기만 하는 관찰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그 역사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는 행동하는 주체가 되어야만 했다. 수십 년간 자신을 올가매던 죄책감의 쇠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그의 인생에서 가장 장엄하고도 처절한 발걸음이었다. 강물은 생각보다 더 차고 거셌다. 민준의 바짓가랑이를 적시던 물은 순식간에 그의 허리를 감쌌고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를 강심으로 끌어당기는 듯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강바닥의 미끄러운 돌들이 그의 발을 위협했다. 젊은 시절에도 수영을 즐겨 하지 않았던 그에게 이 상황은 목숨을 건 도박과도 같았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오직 몇 미터 앞. 바위 위에서 가냘프게 떨고 있는 하얀 생명체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와, 저 할배 진짜 들어가네. 깡 대단하다. 강태식의 무리 중 한 명이 감탄인지 조롱인지 모를 소리를 내뱉었다. 강태식은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다. 그는 이 돌발 상황이 오히려 신의 한 수라고 생각했다. 단순한 동물 학대 영상보다 정의의 노인이 등장하는 스토리가 훨씬 더 자극적이고 화제가 될 것이 분명했다. 시청자들은 분노하면서도 눈을 떼지 못할 것이다. 조회수와 후원금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카메라 계속 돌려 앵글 잘 잡아. 할아버지 위태로운 모습이랑 강아지 교차로 보여줘야 돼. 감정선을 자극하란 말이야. 그는 거의 연출가처럼 소리치며 상황을 통제하려 했다. 그의 스마트폰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시청자 수가 치솟고 있었고 채팅창은 폭발적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처음에는 불쌍하다. 누가 좀 도와줘요 같은 반응이 대부분이었지만 민준이 물에 들어가자 채팅창의 분위기는 급변하기 시작했다. 저 유튜버들 뭐냐? 신고해야 한다. 할아버지 힘내세요. 같은 분노와 응원의 메시지가 화면을 뒤덮었다. 하지만 태식은 그것마저도 노이즈 마케팅의 일환으로 여겼다. 욕을 먹든 칭찬을 받든. 중요한 것은 관심이었다. 민주는 그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의 모든 신경은 오직 생존과 구조에 집중되어 있었다. 걔는 낯선 이의 접근에 극도로 경계하며 낮은 신음과 함께 이를 드러냈다. 공포에 질린 눈은 민준을 향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눈빛을 마주한 순간 민준은 걸음을 멈췄다. 그는 섣불리 다가가는 것이 오히려 걔를 더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 판단했다. 그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서서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괜찮아. 괜찮다. 해치지 않아. 그의 목소리는 물살 소리에 묻혀 개에게 닿았을지 의문이었지만 그는 계속해서 말을 걸었다.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도움을 주러 왔다는 것을 온몸으로 전달하려 애썼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다. 걔는 낑낑거림을 멈추고 민준을 빤히 바라보기 시작했다. 민준의 눈에서 어떤 진심을 읽었는지 녀석의 경계심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이 느껴졌다.
민주는 그제야 조심스럽게 한 걸음 더 내디뎌 바위 가까이 다가갔다. 밧줄은 생각보다 더 악랄하게 묶여 있었다. 물에 젖어 퉁퉁 불어난 밧줄은 단단한 매듭을 이루고 있었고 그 끝은 바위 틈 깊숙한 곳에 쐐기처럼 박힌 돌에 고정되어 있었다. 누군가 작정하고 절대로 풀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분명했다. 민주는 차가운 물속에서 곱아버린 손으로 매듭을 더듬었다. 손톱으로 긁어보고 비틀어보고 당겨보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시간은 흐르고 천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다. 이대로라면 개를 구하기는커녕 자신마저 위험해질 상황이었다. 저 할아버지 뭐 하는 거야? 빨리 좀 하지. 태식의 무리 중 누군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의 관심은 이제 정의로운 구조극이 아니라 지루한 시간과의 싸움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채팅창에도 답답하다. 그냥 베일구 부르지 같은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강태식은 초조해졌다. 이대로 영상이 늘어지면 시청자들이 빠져나갈 것이 뻔했다. 바로 그때 민주는 호주머니 속에서 무언가를 힘겹게 꺼냈다. 낡은 만년필이었다. 아내가 그가 교수로 임용되었을 때 선물해준 그의 분신과도 같은 물건이었다.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만년필의 뾰족한 펜촉을 매듭의 틈새로 쑤셔 넣기 시작했다. 한 번, 두 번. 금속 펜촉이 밧줄의 섬유질을 파고들며 조금씩 틈을 만들어냈다. 그의 손은 이미 감각이 무뎌졌지만 그는 필사적으로 움직였다. 그의 처절한 사투를 지켜보던 주변 사람들의 분위기도 변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흥미로운 구경거리로 여겼던 이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대신 걱정과 안타까움, 그리고 방관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 서려 있었다. 한 아주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고 있었고 건장한 청년 하나는 안절부절 못하며 강가로 다가섰다가 다시 물러서기를 반복했다. 그들의 침묵은 더 이상 무관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노인의 숭고한 행동 앞에서 느끼는 경외감과 자책감이 뒤섞인 무겁고도 진실된 침묵이었다. 강태식의 라이브 방송. 채팅창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들끓고 있었다. 저 유튜버들 신상 털어라. 살인 방조죄다. 방송 당장 꺼. 수만 개의 비난이 화살처럼 쏟아졌다. 태식은 당황했다. 상황이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고 있었다. 그는 영웅서사의 조력자가 아니라 천하의 악당으로 낙인 찍히고 있었다. 아, 뭐야, 이거. 그는 욕설을 내뱉으며 방송을 꺼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지금 방송을 끄는 것은 죄를 인정하는 꼴밖에 되지 않았다. 풀렸다. 누군가의 외침에 모든 시선이 다시 민준에게로 향했다. 끈질긴 노력 끝에 만년필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작은 틈을 시작으로 마침내 매듭이 느슨해졌다. 민주는 마지막 힘을 다해 밧줄을 풀어냈고 자유로워진 개를 가슴에 끌어안았다. 개는 저항하지 않았다. 대신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이 그의 어깨에 축축한 머리를 기댔다. 그 작은 온기가 얼어붙은 민준의 몸과 마음을 녹이는 듯했다. 민준은 개를 안고 천천히 무틀 향해 돌아섰다. 물 밖으로 나오는 그의 모습은 지치고 흠뻑 젖어 초라했지만 그 누구도 그를 그렇게 보지 않았다. 그의 모습은 마치 전쟁터에서 전우를 구해온 늙은 용사처럼 보였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사람들의 숨죽인 시선이 따라 붙었다. 그가 마침내 강둑에 올라섰을 때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러자 약속이라도 한 듯 여기저기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열광적인 환호가 아니었다. 한 인간의 존엄한 행동에 보내는 진심 어린 존경의 표현이었다. 강태식과 그의 무리는 완전히 패닉에 빠졌다. 자신들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은 경멸과 분노로 가득했다. 태식은 본능적으로 카메라를 숨기고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주변을 둘러싼 군중이 그들의 퇴로를 막고 있었다. 어딜 도망가. 누군가 소리쳤고 그 말을 신호탄으로 분노한 군중이 그들을 향해 몰려들기 시작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민주는 오직 품에 안은 개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주변의 소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낡은 셔츠로 개의 젖은 몸을 닦아주었다. 개의 가니알픈 심장 박동이 그의 손끝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그 순간 민주는 깨달았다. 자신이 구한 것은 단지 한 마리의 개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자신을 괴롭혀온 과거의 망령이었고 무력감에 잠식되었던 자기 자신의 존엄성이었다. 그는 비로소 보미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아주 길고 길었던 빚을 갚은 것이다.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그러나 점점 더 선명하게 들려오고 있었다.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강변의 혼란은 극에 달했다. 성난 군중에게 둘러싸인 강태식과 그의 무리는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랐다. 누군가 태식의 멱살을 잡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의 카메라를 빼앗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렌즈가 박살나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지만 그 소리는 사람들의 고함 소리에 금세 묻혀버렸다. 그 혼돈의 한가운데서 김민주는 자신만의 섬에 있는 듯 고요했다. 그의 세상에는 오직 품에 안은 작은 생명체의 떨림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바로 그때 한 젊은 여성이 인파를 헤치고 그에게 다가왔다. 20서너 살쯤 되어 보이는 단정하게 묶은 머리와 총명해 보이는 눈을 가진 여성이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강아지 상태 좀 봐도 될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소란 속에서도 차분하고 명료했다. 민준이 고개를 들자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자신이 두르고 있던 캐시미어 스카프를 풀어 젖은 개의 몸 위로 덮어주었다. 그리고는 익숙하고 조심스러운 손길로 개의 눈과 코, 잇몸 상태를 살피기 시작했다. 저는 춘천대학교 수의학과 4학년 박서연이라고 해요. 다행히 쇼크 상태는 아닌 것 같은데 저천증이 심해요. 당장 병원으로 옮겨서 응급처치를 해야 해요. 서연의 말에는 전문가의 확신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젖은 옷과 창백한 얼굴을 번갈아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어르신도 병원에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찬물에 너무 오래 계셨어요. 민주는 그저 고개를 저었다. 자신의 몸 상태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는 서연의 눈을 보며 나지막이 물었다.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에는 단순한 궁금증 이상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네, 살릴 수 있어요. 꼭 살려야 하고요. 그 순간 경찰들이 도착해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강태식 일행을 군중으로부터 분리시키고 현장 증인들의 진술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누군가가 찍은 영상이 이미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퍼져나갔고 그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되었다. 제가 아는 동물병원이 있어요. 제 차로 같이 가시죠. 서연이 민준을 부축하며 말했다. 민준은 말없이 그녀의 부축을 받았다. 품에 안은 게 미약한 온기가 그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한편 인터넷 세상은 그야말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강태식의 채널 바이럴 헌터스는 순식간에 공공의 적이 되었다. 그들이 과거에 올렸던 자극적인 영상들까지 재조명되며 비난의 수위는 걷잡을 수 없이 높아졌다. 신상 정보가 유출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네티즌 수사대는 그의 학교, 사는 곳, 심지어는 가족들의 정보까지 파헤쳐 온라인에 공개했다. 경찰서로 연행된 강태식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는 경찰에게 이것은 그저 연출된 상황이며 사회적 실험의 일환이었다고 필사적으로 항변했다. 저희는 유기견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려고 했던 것뿐이에요. 저 개도 사실 저희가 잠깐 데려온 개라고요. 하지만 그의 변명은 너무나 엉성하고 설득력이 없었다. 그의 떨리는 눈빛과 식은땀은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었다. 담당 형사는 코웃음을 치며 수많은 제보 영상과 라이브 방송 캡처본을 그의 앞에 내밀었다. 사회적 실험 장난치나 동물보호법 위반, 명백한 학대 행위야. 그리고 이 어르신이 물에 빠지기라도 했으면 자네는 과실치사 미수까지 추가될 뻔했어. 같은 시각 서울에 위치한 동물권 보호단체 생명의 소리 사무실도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대표 변호사인 최지우는 분노로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그녀는 결코 동물을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용납하지 않는 강단 있고 원칙주의적인 인물이었다. 팀장님, 춘천지부에 바로 연락해서 법률지원팀을 현장으로 보내세요. 피해 강아지에 대한 모든 치료비는 우리 재단에서 부담하고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겁니다. 이건 단순한 학대 사건이 아니에요. 생명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사회의 삐뚤어진 단면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절대로 가볍게 넘어가선 안 돼요. 최지우의 지시에 사무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이 사건은 한 마리 개를 구하는 것을 넘어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었다. 춘천 시내의 한 24시 동물병원. 응급실의 불빛 아래 민주는 대기실 의자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서연이 건네준 따뜻한 담요가 그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지만 몸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다. 수십 년간 억눌러 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후의 공허함과 탈진 상태였다. 서연은 따뜻한 차를 타서 그의 손에 쥐어주며 조용히 옆에 앉았다. 그녀는 불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섣부른 위로를 건네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의 곁을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수의학을 공부하며 수많은 생명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그 곁을 지키는 사람들의 슬픔과 기쁨을 보아왔다. 민준의 깊은 눈에서 그녀는 단순한 동정심을 넘어 한 생명에 대한 깊은 유대와 책임감을 읽을 수 있었다. 시간이 흐르고 수술실의 문이 열렸다. 수의사가 피곤한 기색으로 걸어 나왔다. 민준과 서연은 동시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일단 고비는 넘겼습니다. 수의사의 첫 마디에 민준은 자신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심각한 저천증과 탈수, 영양실조 상태였습니다. 목과 허리의 밧줄이 오랫동안 묶여 있었는지 피부에 깊은 상처도 있고요. 무엇보다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심각해 보입니다. 사람에 대한 극심한 공포와 불신이 있어요. 수의사는 민준의 행색을 보고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다. 치료비가 만만치 않게 나올 겁니다. 이번 치료도 꽤 오래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때였다. 치료비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 재단에서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병원 안으로 들어서며 말했다. 그는 자신을 생명의 소리 춘천지부에서 나온 법률팀장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민준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어르신의 용감한 행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과 강아지를 위해 모든 법적,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겁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진행되었다. 민주는 자신이 거대한 사건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한 가지 사실만이 중요했다. 살릴 수 있다. 법률팀장이 돌아간 후 서연은 민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르신, 이제 댁으로 돌아가서 좀 쉬세요. 제가 남아서 밤새 강아지 곁을 지킬게요.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민주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정신은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몽롱했다. 그는 서연의 제안을 거절할 기력이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서연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를 토닥였다. 제가 더 감사한걸요. 병원을 나서는 민준의 발걸음은 천근망은 무거웠다. 젖은 옷은 이미 차갑게 식어 그의 살갗에 달라붙어 있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는 창밖의 어둠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오늘 하루 동안 겪은 일들이 마치 긴 꿈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익숙한 정막과 냉기였다. 하지만 오늘은 그 정막이 예전처럼 외롭게 느껴지지만은 않았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 작지만 꺼지지 않는 온기가 자리 잡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는 샤워를 하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는 거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텔레비전을 켜자 9시 뉴스에서는 약속이라도 한 듯 그의 이야기가 헤드라인으로 나오고 있었다. 소양강의 의인, 한 노인의 용기가 대한민국을 울리다. 헬리캠으로 찍은 듯한 구조 장면과 성난 군중에게 둘러싸인 강태식의 모습, 그리고 동물병원 앞에 취재 열기까지 그는 마치 제3자가 된 것처럼 그 모든 광경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뉴스가 끝나고 그는 텔레비전을 껐다. 다시 찾아온 정적 속에서 그는 눈을 감았다. 그러자 품에 안았던 개의 가냘픈 떨림과 희미한 온기가 다시금 생생하게 느껴졌다. 수십 년 만이었다. 다른 생명의 천을 그렇게 가까이서 느껴본 것은 아내가 떠난 후 처음이었다. 그의 메마른 가슴에 무언가 따뜻한 것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소파에 누운 채 자신도 모르게 아주 오랜만에, 정말 아주 오랜만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상처받은 두 영혼이 서로를 알아보고 기나긴 치유의 여정을 함께 시작했음을 알리는 작지만 분명한 신호였다. 다음 날부터 김민준의 하루는 새로운 규칙으로 채워졌다. 아침 산책 코스는 동물병원으로 바뀌었고 신문과 두유를 사던 손에는 개가 먹을 만한 부드러운 간식이 들려 있었다. 병원은 그의 집에서 버스로 서너 정거장 떨어진 곳에 있었다. 그는 매일 아침 10시 면회 시간이 시작되자마자 병원 문을 열고 들어서는 첫 번째 방문객이 되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낯선 동물들의 울음소리가 가득한 공간은 그에게 익숙지 않았다. 그는 늘 뒷전으로 물러나 조용히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지만 이곳에서만큼은 예외였다. 그는 입원실 가장 안쪽, 격리된 1인실 케이지 앞에 놓인 작은 플라스틱 의자에 말없이 앉았다. 케이지 안의 흰둥이는 여전히 세상 모든 것을 두려워했다. 사람이 다가오는 기척만 느껴도 몸을 잔뜩 웅크린 채 구석으로 파고들었고 미세한 경련을 멈추지 않았다. 수의사와 박서연이 치료를 위해 다가갈 때마다 녀석은 겁에 질려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 작은 몸 어디에 그런 힘이 남아있는지 신기할 정도였다. 민주는 섣불리 다가가려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의자에 앉아 책을 읽거나 창밖을 바라보거나 혹은 가만히 눈을 감고 있었다. 그는 녀석에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다. 먹이를 줘보려 하지도 만져보려 하지도 않았다. 그저 자신의 존재가 위협적이지 않은 이 공간의 일부인 풍경처럼 느껴지게 만들고 싶었다. 그는 역사학자로서 시간의 힘을 믿었다. 켜켜이 쌓인 시간만이 굳게 닫힌 마음의 빗장을 열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다. 민준의 침묵의 방문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어졌다. 녀석은 여전히 사람을 경계했지만 미세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민준이 의자에 앉아 있을 때 녀석은 더 이상 구석에 처박혀 있지 않았다. 대신 민준이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몸을 숨긴 채 힐끔힐끔 그를 훔쳐보는 듯했다. 민준이 책장을 넘기는 소리, 나지막한 기침 소리에 녀석의 귀가 움찔거리며 반응했다. 변화의 신호는 밥그릇에서 가장 먼저 나타났다. 처음 며칠간 녀석은 사람이 보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모두가 병원을 떠난 늦은 밤에야 마지못해 조금 입을 댈 뿐이었다. 그런데 민준이 방문한 지 닷새째 되던 날, 서연이 밥그릇을 넣어주고 뒤돌아서자 녀석은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허겁지겁 사료를 먹기 시작했다. 마치 민준이 곁에 있다는 사실이 보이지 않는 안정감을 주는 듯했다. 그 모습을 케이지 너머로 지켜보던 민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는 그날 처음으로 녀석에게 말을 걸었다. 그래, 많이 먹어라. 그래야 힘을 내지. 나직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그 소리엔 녀석은 화들짝 놀라 먹는 것을 멈추고 다시 경계태세를 취했지만 예전처럼 으르렁거리지는 않았다. 그날 이후 민주는 매일 녀석에게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다. 그가 선택한 책은 역사의 격동을 다룬 무거운 서적이 아니라 그가 젊은 시절 아내에게 읽어주곤 했던 시집이었다. 그의 낭독은 감정을 씻지 않아 담백했지만 그 울림은 케이지 안의 작은 생명체에게 온전히 전해지는 듯했다. 시를 읽는 동안 녀석은 웅크렸던 몸을 조금씩 펴고 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의 행동은 과거의 기억과 겹쳐졌다. 오래전 사랑하는 아내가 병상에 누워 있을 때 그는 매일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가 좋아하는 시를 읽어주었다. 의식을 잃어가던 아내는 그의 목소리를 들을 때만큼은 미간에 주름을 폈고 희미하게 미소를 짓곤 했다. 그는 그때 깨달았다. 진심이 담긴 목소리는 때로 그 어떤 의술보다 더 깊은 위로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그는 그때와 똑같은 마음으로 상처받은 또 다른 영혼을 위해 시를 읽고 있었다. 결정적인 순간은 그가 병원을 찾은 지 열흘째 되던 날 찾아왔다. 그날도 그는 평소처럼 의자에 앉아 시를 읽고 있었다. 시의 마지막 구절을 읽고 책을 덮었을 때 그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녀석이 케이지 구석이 아닌 문 바로 앞까지 다가와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꼬리는 여전히 다리 사이로 말려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더 이상 공포만이 서려 있지 않았다. 희미한 호기심과 무언가를 갈망하는 듯한 빛이 감돌았다. 민주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는 숨을 죽인 채 아주 천천히 손을 뻗어 케이지의 쇠창살 사이로 손가락을 밀어 넣었다. 녀석은 뒷걸음질 치지 않았다. 대신 축축한 코를 들어 그의 손가락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탐색의 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마침내
녀석은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혀를 내밀어 그의 손가락 끝을 핥았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 그 작은 접촉이 민준의 온몸에 전율처럼 퍼져나갔다. 그것은 단순한 동물의 핥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상처받은 영혼이 처음으로 내민 화해의 손길이었고,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아주 조금 열어 보인 신뢰의 증표였다. 민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아이처럼 눈물을 흘릴 뻔했다. 이제 마음을 열었네요. 어느새 다가온 박서연이 따뜻한 미소와 함께 말했다. 그녀는 매일같이 찾아와 헌신적으로 교감하려 애쓰는 민준의 모습을 경외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다. 서류를 정리해야 하는데 아이 이름을 정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임시보호 동물로 등록하려면 이름이 필요하거든요. 이름. 민준은 한 번도 녀석의 이름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에게 녀석은 그저 구해야 할 생명이었을 뿐, 관계를 맺을 대상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무의식적으로 병원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침 비가 갠 뒤의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파랗고 맑았다. 하늘 어떨까요? 민준이 나지막이 말했다. 하늘이요? 서연이 되물었다. 네, 우리가 처음 만난 그 강변을 비추고 있던 것도, 저 아이가 앞으로 자유롭게 뛰어놀 세상도 모두 저 하늘 아래 있으니 녀석의 이름은 하늘입니다. 그렇게 녀석에게는 하늘이라는 이름이 생겼다. 그 이름에는 절망 속에서 건져 올린 희망과 상처를 딛고 날아오르길 바라는 민준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었다. 하늘이라는 이름이 생긴 후 녀석의 변화는 더욱 빨라졌다. 이제 하늘이는 민준이 오면 케이지 문 앞에서 꼬리를 살짝 흔들었고, 민준이 주는 간식도 받아먹기 시작했다. 상처도 빠르게 아물어갔다. 수의사는 하늘이의 회복 속도가 기적에 가깝다고 말했다. 그것은 단순히 좋은 약이나 치료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한결같은 사랑과 기다림이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하늘이의 소식은 언론을 통해 연일 보도되었다. 기적의 강아지 하늘이. 절망 딛고 희망을 찾다. 사람들은 하늘이의 사연에 열광했다. 병원에는 전국 각지에서 보낸 선물과 후원금이 산더미처럼 쌓였다. 강아지 용품, 고급 사료, 심지어는 손으로 쓴 편지들까지 모두가 하늘이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다. 동시에 하늘이를 입양하고 싶다는 문의 전화도 빗발쳤다. 넓은 마당이 있는 전원주택에 사는 사람, 강아지를 키워본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상처받은 아이를 위해 하늘이가 필요하다는 부모까지 수백 통의 입양 신청서가 동물권 단체 생명의 소리로 접수되었다. 그들은 모두 하늘이에게 최고의 환경을 제공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들의 선의를 의심할 수는 없었지만 민주는 그 광경을 어딘가 씁쓸한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하늘이는 어느새 대중의 관심과 동정을 소비하는 하나의 아이콘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그저 하늘이가 조용하고 평범한 삶을 살기를 바랄 뿐이었다. 하늘이가 퇴원을 앞둔 날, 병원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수의학적으로 하늘이는 완벽히 회복되었다. 상처는 아물었고 영양 상태도 정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하늘이의 거취. 그것은 이제 단순히 한 마리 개의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회적 현안이 되어 있었다. 오후 2시 병원장실에서 조촐한 회의가 열렸다. 김민준과 박서연, 그리고 서울에서 내려온 동물권 단체 생명의 소리의 최지우 변호사와 병원장이 마주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두툼한 서류철 하나가 놓여 있었다.
최지우 변호사가 서류철을 열며 입을 뗐다. 그녀의 목소리는 유능한 법조인답게 명료하고 논리정연했다. 이 어르신, 먼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르신의 용기가 아니었다면 하늘이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그녀는 진심 어린 종용을 표한 뒤 본론으로 들어갔다. 지금까지 저희 단체를 통해 접수된 하늘이 입양 공식 신청서만 5필73건입니다. 모두 저희가 제시한 엄격한 심사 기준을 통과한 분들입니다. 그녀는 서류철에서 사진이 첨부된 신청서 몇 장을 뽑아 민준 앞에 펼쳐 보였다. 첫 번째는 경기도 양평의 넓은 잔디 마당이 있는 3층짜리 전원주택이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동물을 사랑하며 대형견을 키워본 경험이 풍부하다고 적혀 있었다. 두 번째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였는데 신청자는 은퇴한 대기업 임원으로 하늘이만을 위한 전담 펫시터와 주치의를 고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세 번째는 심리치료사 부부로 하늘이와 같은 학대 경험이 있는 동물들을 전문적으로 돌봐온 이력이 있었다.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마다 입이 떡 벌어질 만한 조건들이 제시되었다. 그들은 모두 하늘이에게 최고의 물질적 환경과 전문적인 보살핌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최지우 변호사는 그들의 선의와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녀의 임무는 오직 하나. 하늘이에게 가장 안정적이고 행복한 미래를 찾아주는 것이었다. 물론 어르신께서 하늘이를 구조하셨고 그동안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신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최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하지만 어르신의 연세나 혼자 지내시는 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심리적 트라우마가 깊은 대형견을 평생 책임지는 것이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저 하늘이의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녀의 말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현실적이었다.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논리였다. 병원장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다. 하늘이는 이제 몸은 건강해졌지만 마음의 병은 앞으로가 시작입니다. 언제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르고 꾸준한 훈련과 사회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죠.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민준에게로 향했다. 그들은 민준이 당연히 이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 예상했다. 그가 하늘이를 사랑하는 만큼 녀석의 미래를 위해 가장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믿었다. 민준은 내내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다. 그의 시선은 화려한 사진이나 빼곡한 글씨가 적힌 신청서가 아닌 회의 내내 그의 발치에 얌전히 엎드려 있는 하늘이에게 향해 있었다. 하늘이는 낯선 사람들과 어려운 이야기들이 오가는 이 공간이 불안한 듯 연신 민준의 다리에 제 몸을 비비며 킁킁거렸다. 긴 침묵이 흘렀다. 민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최지우 변호사를 그리고 병원장을 차례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맑고 고요했다. 그 안에는 어떤 욕심이나 미련도 그렇다고 체념도 담겨 있지 않았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늘이를 위해 얼마나 애쓰고 계신지 잘 압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지극히 조용하지만 그 어떤 웅변보다도 강한 울림을 지닌 한마디를 내뱉었다. 제가 하늘이를 입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 멈췄다. 최지우 변호사와 병원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가 입양을 포기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민준의 다음 말이 이어졌다. 하늘이가 저를 입양한 겁니다. 그 순간 회의실 안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최지우는 베테랑 변호사로서 수많은 법정 다툼과 협상을 겪어왔지만
이렇게 허를 찔린 듯한 충격을 받은 것은 처음이었다. 하늘이가 저를 입양했다. 그 말은 법률 용어나 논리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언어였다. 그것은 관계에 대한 주객을 전도시키는 인간 중심적 사고를 완전히 뒤엎는 선언이었다. 인간이 동물을 소유하고 보살피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동물이 외로운 인간을 선택하고 구원했다는 고백이었다. 병원장은 안경 너머로 눈시울을 붉혔다. 박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입을 가린 채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 한마디에 민준과 하늘이가 함께 보낸 지난 2주간의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침묵 속에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기다림 속에서 신뢰를 쌓아 올렸던 그 모든 순간들이 그 말 안에 응축되어 있었다. 때마침 간호사가 차트를 들고 원장실 문을 살짝 열었다가 그 광경을 목격했다. 그녀는 민준의 마지막 말을 똑똑히 들었다. 그녀는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스마트폰에 짧은 글을 남겼다. 실시간 하늘이 입양회의 근황. 한 할아버지의 말씀에 병원 전체가 울었습니다. 제가 하늘이를 입양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이가 저를 입양한 겁니다. 이 짧은 글은 순식간에 SNS를 통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파문이었지만 이내 거대한 해일이 되어 대한민국 전체를 뒤덮었다. 사람들은 그 문장을 보고 또 보았다. 복사해서 옮기고 번역해서 해외 사이트에까지 알렸다. 각종 언론사들은 앞다투어 하늘이가 나를 입양했다는 문장을 헤드라인으로 뽑아 긴급 뉴스를 타전했다. 역대급 명언이다. 인간의 오만함을 깨부수는 한마디. 이건 단순한 입양이 아니라 두 영혼의 만남이다. 여론은 폭발적이었다. 하늘이를 입양하겠다고 나섰던 수많은 사람들도 그 문장 앞에서는 숙연해졌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늘이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생각했지. 하늘이가 민준에게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음을 깨달았다. 그 어떤 좋은 환경도 민준과 하늘이가 쌓아온 교감과 유대를 대체할 수는 없었다. 최지우 변호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서류처를 조용히 덮었다. 수백 장의 신청서들이 한순간에 의미를 잃었다. 그녀는 법의 잣대로는 결코 잴 수 없는 인간과 동물 사이의 숭고한 관계를 목격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에게 다가가 깊이 허리를 숙였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르신 말씀이 맞습니다. 하늘이의 가족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군요. 그렇게 하늘이의 거취는 결정되었다. 더 이상의 논의는 불필요했다. 생명의 소리는 공식 성명을 통해 하늘이는 자신을 구해준 단 한 사람을 가족으로 선택했습니다. 저희는 그 위대한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합니다. 라고 발표했다. 그날 오후 민주는 병원 원무과에서 입양 서류에 서명을 했다. 보호자라고 적힌 란에 김민준이라는 세 글자를 또박또박 써넣었다.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하늘이는 이제 그의 가족이 되었다. 서류 작성을 마친 그가 병원 문을 나설 때 하늘이는 마치 모든 상황을 안다는 듯이 그의 옆에 바짝 붙어 걸었다. 녀석의 꼬리는 이제 더 이상 다리 사이에 감춰져 있지 않았다. 하늘을 향해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힘차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기쁨과 희망의 깃발이었다. 민준의 낡은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 하늘이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녀석에게는 모든 것이 낯선 세상이었다. 아스팔트와 흙냄새 대신 오래된 책 냄새와 희미한 국화향.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구해준 인간의 채취가 짙게 배어있는 공간. 그곳은 병원의 소독약 냄새와는 완전히 다른 안정적이면서도 미묘한 긴장감을 주는 곳이었다. 민준의 집은 수십 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내려앉아 있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에는 역사 서적들이 빽빽이 꽂혀 있었고 거실 한가운데 놓인 낡은 소파와 손때 묻은 탁자는 세상을 떠난 아내의 취향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아내가 가꾸던 작은 정원에는 가을 국화가 마지막 노란빛을 피워내고 있었다. 아내가 떠난 후 10년. 이 집은 살아있는 사람의 공간이라기보다는 과거의 기억을 보관하는 박물관과도 같았다. 시간은 그 안에서 멈춰 있었다. 하늘이의 등장은 그 멈춰버린 시간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었다. 낯선 공간을 탐색하는 하늘이의 발톱이 마룻바닥에 닿는 소리. 궁금한 듯 코를 킁킁거리는 소리가 집안의 오랜 정적을 깨뜨렸다. 민주는 그런 하늘이를 그저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는 여기가 이제 내 집이야. 같은 상투적인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하늘이가 스스로 이곳을 자신의 공간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려주기로 했다. 하지만 함께하는 삶은 생각처럼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하늘이의 마음속 깊이 새겨진 상처의 흔적은 곳곳에서 드러났다. 녀석은 닫히는 문소리나 창밖에서 들려오는 자동차 경적 소리 같은 갑작스러운 소음에 경기를 일으키듯 놀라 소파 밑이나 침대 밑 가장 어두운 곳으로 숨어버렸다. 특히 밧줄과 비슷한 형태의 모든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다. 민준이 산책을 위해 목줄을 꺼내 들자 하늘이는 과거의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난 듯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다. 그 모습은 민준의 가슴을 미어지게 했다. 민준은 하늘이를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가 하늘이에게 맞추기로 했다. 그는 집안의 모든 문을 활짝 열어두어 하늘이가 언제든 안심하고 드나들 수 있게 했다. 목줄 대신 부드러운 천으로 된 가슴줄을 사서 하늘이가 그것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며 익숙해질 시간을 주었다. 그는 더 이상 딱딱한 식탁 의자에 앉아 식사하지 않았다. 대신 거실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하늘이와 눈높이를 맞추며 함께 밥을 먹었다. 민준의 삶에도 작은 변화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혼자일 때는 두유나 라면으로 간단히 끼니를 때우던 그가 하늘이의 건강을 위해 영양가 있는 재료로 직접 만든 사료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는 수의사와 서연에게 조언을 구해 닭가슴살과 채소를 삶아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다. 하늘이를 위한 음식을 만들다 보니 덩달아 자신의 식사도 풍성해졌다. 집안에는 오랜만에 음식 냄새가 퍼졌고 그것은 집의 생기를 불어넣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가장 큰 변화는 대화였다. 그는 평생을 과묵한 사람으로 살아왔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그의 역할은 주로 듣는 쪽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하늘이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었다. 하늘아, 밥 먹자. 오늘은 날씨가 참 좋구나. 이 책은 말이다. 하늘이는 그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중요한 것은 내용이 아니었다. 자신을 향한 다정한 목소리의 울림. 그것만으로도 하늘이는 안정을 찾아갔다. 그리고 그 대화는 사실 하늘이뿐만 아니라 민준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 그는 하늘이에게 말을 걸며 지난 10년간 잊고 지냈던 관계 맺는 법을 다시 배우고 있었다. 한편 세상은 여전히 그들의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강태식과 바이럴 헌터스 멤버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다. 재판 과정은 언론을 통해 상세히 보도되었다. 강태식의 변호사는 그가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으며 오직 성공하고 싶다는 비뚤어진 욕망 때문에 어리석은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실제로 언론이 파헤친 그의 과거는 동정심을 유발하는 구석이 있었다.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의 폭력, 생활고에 시달리다 집을 나간 어머니. 그 속에서 그는 오직 인터넷 세상에 좋아요와 구독자 수만이 자신을 구원해줄 동아줄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하지만 여론은 냉담했다. 그 어떤 불행한 과거도 생명을 담보로 한 잔인한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었다. 재판부는 결국 그들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각각 사회봉사 200개 시간과 벌금형, 그리고 3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한 5년간 동물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유포할 수 없다는 이례적인 명령도 추가했다. 법이 내릴 수 있는 최대한의 처벌에 가까웠다. 민주는 재판 소식을 신문을 통해 접했지만 어떤 감흥도 느끼지 못했다. 그는 강태식이 처벌받는다고 해서 하늘이의 상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진정한 회복은 법정 밖에서, 바로 지금 이 집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가을비가 내리는 오후였다. 민준이 하늘이와 함께 집 앞 골목을 산책하고 있을 때였다. 한 중년 여성이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그에게 다가왔다. 행색은 남루했고 얼굴에는 깊은 수심이 가득했다. 그녀는 민준 앞에서 푸 하고 무릎을 꿇었다. 제가 태식이 엄마입니다. 민준은 걸음을 멈췄다. 강태식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민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했다. 교수님, 제발 저희 태식이 좀 용서해 주세요. 걔가 철이 없어서, 세상 물정을 몰라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100번, 1000번 죽어 마땅합니다. 하지만 걔 인생이 여기서 끝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교수님께서 한 번만 선처를 바란다고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처절했다. 하지만 그 순간 민준의 곁에 있던 하늘이가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녀석은 낯선 여인의 갑작스러운 행동과 절박한 기운에서 위협을 느낀 것이다. 하늘이는 민준의 앞을 가로막듯 버티고 서서 여인을 향해 짖었다. 누군가 자신의 주인을 위협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작지만 단호한 경고였다. 민준은 놀랐다. 늘 겁에 질려 숨기만 하던 하늘이가 처음으로 자신을 지키려는 행동을 보인 것이다. 그는 한 손으로 하늘이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진정시키며 다른 한 손으로 강태식의 어머니를 일으켜 세우려 했다. 이러지 마십시오. 아주머니 일어나세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지도 그렇다고 따뜻하지도 않았다. 그는 여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용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아드님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법 앞에서 진 것뿐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아마도 아드님 스스로가 평생을 살아내며 구해야 할 몫이겠지요.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하늘이를 다독이며 여인을 지나쳐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등 뒤에서 여인의 흐느낌이 더 크게 들려왔지만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동정심에 흔들려 원칙을 저버리는 것은 그가 평생을 지향해온 삶의 방식이었다. 또한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에게는 지켜야 할 존재 하늘이가 있었다. 하늘이의 작은 경고는 그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일방적인 보호가 아닌 서로를 지키고 의지하는 쌍방의 유대임을 빗줄기는 점점 굵어지고 있었지만 집으로 향하는 민준과 하늘이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굳건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준과 하늘이의 일상은 그들만의 잔잔한 리듬을 찾아갔다. 아침에는 소양강변 대신 동네의 한적한 공원을 산책했고 오후에는 거실 창가로 쏟아지는 햇살 아래에서
민주는 책을 읽고 하늘이는 그의 발치에서 낮잠을 잤다. 하늘이는 더 이상 작은 소리에 경기를 일으키지 않았고 민준이 잠시 집을 비워도 낑낑거리지 않고 얌전히 그를 기다릴 줄 알게 되었다. 녀석의 마음속 상처에 서서히 새살이 돋아나고 있었다. 그들의 평온한 일상에 새로운 제안이 들어온 것은 초겨울의 문턱. 첫서리가 내린 어느 날이었다. 박서영과 최지우 변호사가 함께 그의 집을 찾아왔다. 최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후에도 종종 하늘이의 안부를 물으며 인연을 이어오고 있었다. 따뜻한 국화차를 앞에 두고 최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다. 어르신, 그리고 하늘이의 이야기가 우리 사회에 정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덕분에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졌고 저희 단체로 들어오는 후원도 몇 배나 늘었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고른 뒤 민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서 저희가 어르신과 하늘이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요,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중인데 어르신과 하늘이만큼 좋은 선생님은 없을 것 같아서요. 박서연이 옆에서 거들었다. 춘천시 교육청과 협의가 끝났어요.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에요. 물론 하늘이의 상태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절대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을 거고요. 아이들을 만나기 전에 전문가의 심리 안정 테스트도 거치게 할 생각입니다. 그들의 제안은 진심이었고 계획은 체계적이었다. 하지만 민주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과 하늘이가 세상의 관심 한복판에 다시 서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영웅이 아니었고 하늘이는 교보제가 아니었다. 그들은 그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살아가는 평범한 가족일 뿐이었다. 무엇보다 그는 하늘이가 낯선 환경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다시 스트레스를 받게 될까봐 걱정되었다. 이제 겨우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데 굳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는 없었다. 고마운 제안이지만 사양하겠습니다. 민주는 정중하게 거절했다. 하늘이는 아직 그런 활동을 할 만큼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의 거절은 단호했다. 최 변호사와 서연은 그의 뜻을 존중했지만 아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은 더 이상 강요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이 현관문을 나설 때였다. 밖에서 놀던 동네 아이들 몇몇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하늘이를 보고 반갑게 소리쳤다. 하늘이다.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하늘이의 이름을 부르며 손을 내밀었다. 예전 같았으면 하늘이는 뒷걸음질 치거나 숨어버렸을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늘이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아이들의 손길을 피하지 않았다. 한 아이가 하늘이의 등을 쓰다듬자 녀석은 편안하다는 듯이 눈을 지그시 감기까지 했다. 민준과 서연, 초의 변호사는 그 광경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아이들이 돌아간 후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어르신, 하늘이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아이예요. 어르신의 사랑 안에서 이미 많은 것을 극복했어요. 어쩌면 이제는 자신이 받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줄 준비가 되었는지도 몰라요. 서연의 말은 민준의 마음속에 돌멩이처럼 던져졌다. 그는 그날 밤 잠든 하늘이의 곁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아이들 앞에서의 하늘이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는 자신의 걱정이 하늘이의 가능성을 가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의 평온함을 지키기 위해 더 큰 의미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는 역사학자로서 개인의 이야기가 모여 역사의 흐름을 바꾼
수많은 사례들을 알고 있었다. 어쩌면 자신과 하늘이의 작은 발걸음 또한 이 사회에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길 수 있지 않을까.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최지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문은 춘천 외곽에 있는 작은 초등학교였다. 전교생이 100명도 차에 되지 않는 작은 학교였지만 아이들의 눈은 호기심과 기대로 반짝이고 있었다. 학교 측의 배려로 강연은 딱딱한 강당이 아닌 아늑한 도서관에서 진행되었다. 먼저 박서연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편집한 사진과 짧은 영상을 보여주며 하늘이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강물에 묶여있던 처참한 모습, 민준의 구조 장면, 그리고 병원에서 회복해가는 과정까지 아이들은 숨을 죽이고 화면에 집중했고 몇몇 아이들은 눈가를 훔치기도 했다. 영상이 끝나고 도서관 뒷문이 조용히 열렸다. 민준이 하늘이와 함께 천천히 걸어 나왔다. 하늘이는 목줄 대신 편안한 가슴줄을 하고 있었고 낯선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기색 없이 민준의 옆에 바짝 붙어 걸었다. 아이들의 입에서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사진과 영상으로만 보던 하늘이가 눈앞에 나타나자 아이들은 경이로운 눈빛으로 녀석을 바라보았다. 민주는 연단에 서지 않았다. 그는 아이들 앞에 놓인 작은 의자에 앉았고 하늘이는 그의 발치에 자연스럽게 엎드렸다. 어떤 극적인 연출도 거창한 소개도 없었다. 하지만 그들의 조용한 등장은 그 어떤 웅변보다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다. 선생님의 진행으로 질문 시간이 시작되었다. 한 여자아이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물었다. 하늘이는 강에 있을 때 무서웠어요. 모두의 시선이 민준에게로 향했다. 민준은 질문한 아이의 눈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무서웠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도서관 전체를 울릴 만큼 또렷했다. 하지만 그는 말을 이었다. 가장 무서운 건 아픈 게 아니에요. 추운 것도 아니고요. 이 세상에 나 혼자뿐이라고. 아무도 내 옆에 없다고 느끼는 것. 그것이 가장 무서운 거랍니다. 그 말에 도서관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아이들은 물론 선생님들과 최지우, 서연조차 숨을 죽였다. 민준의 말은 단순히 하늘이의 고통을 설명하는 것을 넘어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느껴봤을 근원적인 외로움과 고독의 감정을 건드리고 있었다. 아이들은 어렴풋하게나마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듯했다. 몇몇 아이들의 표정이 숙연해졌고 장난기 많던 남자아이 하나는 고개를 푹 숙였다. 민주는 더 이상 말을 덧붙이지 않았다. 말보다 그의 곁에 평온하게 엎드려 있는 하늘이의 존재 자체가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질문 시간이 끝나고 아이들이 한 줄로 서서 하늘이와 인사하는 시간이 주어졌다. 아이들은 하늘이가 놀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가와 등을 쓰다듬고 작은 목소리로 안녕 하늘아. 이제 아프지 마 라고 속삭였다. 하늘이는 낯선 아이들의 손길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편안하다는 듯 꼬리를 살랑였다. 그때였다. 유독 눈에 띄게 수줍음이 많아 보이던 한 아이가 하늘이 앞에 섰다. 아이는 하늘이를 만지지도 못하고 그저 눈물만 글썽이고 있었다. 담임 선생님이 귀띔해 주길. 그 아이는 최근 부모님의 이혼으로 깊은 상처를 받은 아이라고 했다. 모두가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얌전히 엎드려 있던 하늘이가 스스로 자리에서 일어나 그 아이에게 다가가 얼굴을 아이의 무릎에 부드럽게 비볐다. 그리고는 젖은 혀로 아이의 손등을 가만히 핥아주었다. 아이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아이는 울면서 하늘이의 목을 꼭 끌어안았다. 말없는 위로. 하늘이는 그 어떤 상담사보다도 더 깊은 방식으로 아이의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날 이후 하늘이에게는 새로운 별명이 생겼다. 감정을 가르치는 개, 마음을 치료하는 개. 그들의 학교 방문은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갔고 다른 학교와 기관에서도 방문 요청이 쇄도하기 시작했다. 민주는 조용한 삶에 찾아온 변화가 낯설었지만 하늘이가 아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모습을 보며 조용한 기쁨과 보람을 느꼈다. 그는 비로소 깨닫고 있었다. 자신과 하늘이가 함께 겪어낸 고통의 시간이 이제 다른 이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빛이 되어가고 있음을. 민준과 하늘이의 조용한 행보는 춘천이라는 도시 전체에 나비 효과처럼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그들이 다녀간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동물 사랑 캠페인을 벌였고 주말마다 부모님의 손을 잡고 유기동물 보호소를 찾아 봉사활동을 하는 아이들도 눈에 띄게 늘었다. 춘천시 유기동물 보호소의 기부금과 자원봉사자 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유기동물을 외면해야 할 불편한 진실이 아니라 함께 보듬어야 할 이웃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 변화의 물결은 한 개인의 삶에도 조용히 그러나 깊숙이 스며들고 있었다. 원주시의 낡고 허름한 유기동물 보호소. 강태식은 방역복을 입은 채 묵묵히 견사를 청소하고 있었다.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 이입계 시간을 명령받은 지 벌써 3달째였다. 처음 한 달간 그는 지독한 무력감과 분노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텼다. 역한 냄새, 끊임없이 지저대는 개들, 그리고 자신을 잠재적 범죄자처럼 쳐다보는 봉사자들의 시선까지 모든 것이 끔찍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런 곳에서 이런 일을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저 빨리 이 시간이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그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마루라는 이름의 늙은 믹스견이었다. 마루는 보호소 가장 구석진 곳, 안락사가 예정된 격리실에 있었다. 심한 피부병으로 온몸에 털이 빠져 있었고 사람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극도의 공포심을 보였다. 다른 봉사자들은 모두 마루를 포기한 상태였다. 어느 날 태식은 마루에 밥그릇을 채워주러 격리실에 들어갔다. 그 순간 마루의 겁에 질린 눈과 마주쳤다. 그 눈빛, 그것은 그가 라이브 방송 카메라 렌즈를 통해 보았던 소양강의 그 흰둥이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태식은 자신도 모르게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수많은 비난의 댓글과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 앞에서도 굳건했던 그의 마음에 처음으로 균열이 가는 순간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한 짓이 한 생명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날 이후 태식은 자진해서 마루를 돌보기 시작했다. 그는 인터넷을 뒤져 피부병에 좋은 약욕 방법을 공부했고 자신의 얼마 안 되는 돈을 털어 영양가 높은 특식을 사다 먹였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마루도 매일같이 자신을 찾아와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태식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태식이 견사를 청소하고 있을 때였다. 마루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그의 손등을 핥았다. 그 순간 태식은 주저앉아 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그것은 후회와 죄책감, 그리고 난생 처음 느껴보는 용서와 구원의 감정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는 자신이 마루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마루가 자신의 망가진 영혼을 치유해주고 있음을 깨달았다. 사회봉사 기간이 끝난 후에도 그는 보호소를 떠나지 않았다.
그는 그곳에서 가장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며 말없이 자신의 죄를 씻어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바이럴 헌터스의 강태식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버려진 생명들 곁에서 묵묵히 속죄하는 이름 없는 청년일 뿐이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민준과 하늘이가 가족이 된 지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계절이 2번 바뀌는 동안 하늘이는 완전히 건강하고 밝은 개로 자라났다. 하지만 시간은 민준의 몸에 다른 흔적을 남기고 있었다. 그의 걸음은 눈에 띄게 느려졌고 아침 산책 시간도 점점 짧아졌다. 밤마다 마른 기침이 잦아졌고 계단을 오를 때면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그는 병원에 가지 않았다.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자신의 몸에 남은 시간이 얼마 없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다. 평생을 역사 속 수많은 인물들의 삶과 죽음을 연구하며 살아온 그에게 죽음은 자연스러운 순리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무거운 걱정거리가 있었다. 바로 하늘이었다. 내가 떠나고 나면 이 아이는 어찌 될까? 하늘이는 세상의 전부를 그에게 의지하고 있었다. 그가 없는 세상을 하늘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또다시 버려졌다는 상처를 받지는 않을까? 그 생각만 하면 그는 밤잠을 설쳤다. 어느 늦가을 오후 민주는 박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제 어엿한 수의사가 된 서연은 춘천 시내에 자신의 작은 동물병원을 개업하고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리 바빠도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민준의 집을 찾아 하늘이의 건강을 돌보고 민준의 말벗이 되어 주었다. 그녀에게 민준은 단순한 고객이나 은인이 아니라 친할아버지와도 같은 존재였다. 서연아, 이번 주말에 시간 좀 내줄 수 있겠니? 할 이야기가 있단다. 주말 오후 서연은 약속대로 민준의 집을 찾았다. 민준은 평소와 달리 찻상 대신 거실 벽 한쪽을 차지하고 있는 낡은 앨범들을 꺼내놓고 있었다. 이건 내 아내의 앨범이란다. 민준은 빛바랜 흑백 사진들을 넘기며 서연에게 자신의 지나온 삶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어린 시절, 아내와의 첫 만남과 설레던 연애 시절, 그리고 교수가 되어 강단에 섰던 자랑스러운 순간들까지 그는 평생을 남에게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풀어놓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한 장의 낡은 사진 앞에서 손을 멈췄다. 흙탕물 속에서 겁에 질린 채 울고 있는 10살 소년의 사진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봄이를 떠나보내고 라는 아버지의 희미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이 아이가 나란다. 민주는 하늘이를 구조하던 날 평생을 묻어두었던 자신의 트라우마를 서연에게 고백했다. 봄이를 잃었던 날의 죄책감, 그리고 하늘이를 통해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기적 같은 순간들까지 그의 이야기는 한편의 긴 역사서와도 같았다. 이야기를 마친 민주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다. 그는 앨범을 덮고 곁에 얌전히 엎드려 있는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서연에게 말했다. 하늘이는 나에게 2번째 삶을 선물해 주었어. 이 아이 덕분에 나는 남은 생을 더 이상 외롭지 않게 그리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었단다. 그는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그 어떤 부탁이나 강요도 없었다. 그저 깊은 신뢰와 애정만이 담겨 있었다. 서연아, 나는 이제 괜찮다. 여한이 없어. 하지만 이 아이는 다시 혼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민준의 진심을,
그의 마지막 소원을 아프도록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의 앞에 다가가 그의 주름진 손을 꼭 잡았다.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에 젖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약속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하늘이는 이제 제 동생이고 제 가족이에요. 할아버지가 안 계셔도. 제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하늘이 곁을 지킬게요. 약속해요. 민주는 그제야 안심한 듯 편안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어깨를 평생 짓누르고 있던 마지막 짐을 내려놓은 듯 그의 표정은 한없이 가벼워 보였다. 창밖에서는 마지막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한 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늙은 역사학자의 삶에 보내는 하늘의 따뜻한 위로와도 같았다. 그는 이제 언제든 평온한 마음으로 자신의 마지막 페이지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겨울은 예고 없이 그리고 가차 없이 찾아왔다. 춘천의 호수를 하얗게 얼려버린 시린 바람은 늙은 역사학자의 생명력도 함께 앗아가고 있었다. 김민준의 기침은 이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어졌고 한때 꼿꼿했던 그의 허리는 눈에 띄게 굽어 있었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 누워 지냈다. 책을 읽을 기력도 창밖을 내다볼 의욕도 남아있지 않았다. 하늘이는 주인의 변화를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다. 녀석은 더 이상 거실을 뛰어다니거나 장난감을 가지고 놀지 않았다. 마치 그림자처럼 하늘이는 민준의 침대 곁을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다. 민준이 기침을 할 때면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고 그가 잠이 들면 그의 가슴에 조용히 머리를 기대고 함께 숨을 쉬었다. 녀석의 따뜻한 청화, 규칙적인 숨소리는 민준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위안이었다. 박서연은 거의 매일같이 퇴근 후 민준의 집을 찾았다. 그녀는 민준의 간단한 식사를 챙기고 약을 먹여주고 하늘이를 잠시 산책시키는 일을 도맡아 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병원에 입원할 것을 몇 번이고 간청했지만 그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나는 내 집에서 이 아이 곁에서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구나. 그의 목소리는 쇠약했지만 의지만은 단호했다. 서연은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그의 마지막 시간이 조금이라도 더 평온하기를 기도할 뿐이었다.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 해가 바뀌고 1월의 어느 날이었다. 그날 아침 거짓말처럼 하늘이 맑게 개었다. 며칠간 도시를 뒤덮었던 잿빛 구름은 걷히고 겨울 햇살이 창문을 통해 병든 노인의 침대 위로 따스하게 쏟아져 내렸다. 민주는 오랜만에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창밖을 내다보았다. 하얗게 눈 덮인 풍경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하늘아! 그가 쉰 목소리로 불렀다. 우리 산책 갈까? 하늘이는 그의 말을 알아들었다는 듯 꼬리를 살짝 흔들며 현관문 쪽을 바라보았다. 민주는 서연이 외출용으로 사다 놓은 두꺼운 외투와 목도리를 힘겹게 챙겨 입었다. 옷을 입는 것만으로도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늘이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고 있었다. 집 밖으로 나서는 그의 걸음은 위태로웠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 조심스러웠다. 하늘이는 그의 속도에 맞춰 보폭을 줄이고 그의 바로 옆에 붙어서 걸었다. 녀석은 앞서가지도 뒤처지지도 않았다. 마치 노련한 안내자처럼 주인의 마지막 여정을 묵묵히 호위하고 있었다. 그들이 향한 곳은 정해져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가 시작된 곳,
소양강변의 커다란 버드나무 아래 놓인 낡은 벤치. 집에서 그곳까지는 평소 걸음으로는 15분이면 족한 거리였지만 그날은 1시간이 넘게 걸렸다. 민주는 몇 번이고 걸음을 멈추고 숨을 골라야 했다. 그는 길가의 앙상한 나뭇가지도, 꽁꽁 얼어붙은 강물도, 그리고 제 곁을 지키는 하늘이의 모습도 모든 것을 마지막인 것처럼 눈에 담았다. 마침내 벤치에 도착했을 때 민주는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간 듯 주저앉았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한동안 눈을 감고 있었다. 하늘이는 그의 발치에 몸을 웅크리고 그의 다리에 자신의 머리를 기댔다.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서로의 온기가 전해졌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민주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앞에는 익숙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꽁꽁 얼어붙은 강 저편으로 눈 덮인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서 있었다. 그리고 그 위로는 더없이 파랗고 높은 겨울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하늘, 아름답구나. 민준이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는 자신의 옆자리를 손으로 툭툭 쳤다. 하늘이는 주인의 의도를 알아채고 조심스럽게 벤치 위로 뛰어올라 그의 곁에 앉았다. 민주는 떨리는 손을 들어 하늘이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하늘아꾸 고맙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그 어떤 때보다 선명했다. 너를 만나지 못했다면 내 남은 삶은 그저 텅 빈 시간이었을 게다. 아내의 기억을 붙들고 과거의 후회 속에서 외롭게 죽어갔겠지. 하지만 네가 와주었어. 멈춰있던 내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해주었고 닫혀있던 내 마음에 사랑이라는 감정을 다시 채워주었지. 너는 신께서 내게 보내주신 마지막 선물이자 구원이었다. 하늘이는 그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주인의 목소리에 담긴 슬픔과 평온함을 느끼는 듯 그의 손등을 부드럽게 핥았다. 고맙다, 하늘아. 너 때문에 내 마지막이 외롭지 않았어. 이제 정말 여한이 없구나. 그 말을 끝으로 민주는 하늘이를 끌어안은 채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의 숨소리가 점점 얕아지고 불규칙해졌다. 하늘이는 그의 품 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마치 주인의 마지막 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다는 듯이 민준의 고개가 힘없이 하늘이의 어깨 위로 툭 떨어졌다. 그의 거칠던 숨소리가 완전히 멎었다. 저항도 고통도 없는 아주 평화로운 마지막이었다. 한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늙은 역사학자는 자신의 마지막 제자이자 가장 사랑하는 가족의 품에 안겨 조용히 영면에 들었다. 겨울해는 짧았다. 햇살이 힘을 잃고 서쪽 산 너머로 기울기 시작하자 강변에는 푸른 어스름이 내려앉았다. 기온은 급격히 떨어졌지만 하늘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녀석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주인의 곁을 떠나지 않고 웅크린 채 그의 몸을 자신의 천으로 덮이려 애썼다. 마치 잠든 주인이 추울까봐 걱정하는 것처럼 녀석은 짖지도 울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숭고한 경계를 서고 있었다. 해가 완전히 졌을 무렵 매일 저녁 강변을 산책하던 동네 슈퍼마켓 아주머니가 그들의 모습을 발견했다. 어머, 교수님 여기서 주무시면 입 돌아가요.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다가갔다가 민준의 미동 없는 모습과 그의 곁을 지키는 하늘이의 처연한 눈빛을 보고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녀의 비명과 함께 민준의 죽음은 조용한 마을에 알려졌다. 곧이어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도착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섣불리 하늘이를 민준에게서 떼어놓지 못했다. 하늘이는 주인의 곁에 다가오는 모든 이를 향해 이빨을 드러내며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녀석에게는 이 세상 그 누구도 자신의 주인의 마지막 평온을 방해할 자격이 없었다. 결국 연락을 받고 울면서 달려온 박서연이 하늘이의 이름을 부르며 끌어안고 나서야 녀석은 저항을 멈췄다. 서연의 품에 안겨 들것에 실려 멀어져 가는 주인의 마지막 모습을 하늘이는 소리 없는 눈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다. 그날 밤 춘천에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졌다. 그것은 마치 한 숭고한 영혼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고 남겨진 충직한 영혼의 슬픔을 위로하는 하늘의 하얀 눈물과도 같았다. 김민준의 장례식은 그의 생전 바람대로 소박하게 치러졌다. 화려한 장식도 긴 조사도 없었다. 하지만 장례식장은 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려는 춘천 시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그와 매일 아침 인사를 나누던 슈퍼마켓 아주머니, 그와 하늘이가 방문했던 초등학교의 아이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마음속으로 그를 응원해왔던 수많은 익명의 시민들이었다. 그들은 모두 국화꽃 한 송이를 들고 와 말없이 고인의 영정 앞에 고개를 숙였다. 영정 사진 속에서 민주는 희미하게 웃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하늘이를 만나고 난 뒤 서연이 몰래 찍어둔 사진이었다. 그의 미소는 더 이상 외롭거나 쓸쓸해 보이지 않았다. 평생의 짐을 내려놓은 자의 평온함과 충만한 사랑 속에서 마지막을 맞이한 자의 만족감이 깃들어 있었다. 장례 행렬의 가장 마지막에는 박서연의 손에 이끌린 하늘이가 묵묵히 따랐다. 녀석은 검은 리본 대신 서연이 처음 자신에게 둘러주었던 낡은 캐시미어 스카프를 목에 메고 있었다. 하늘이는 짖지도 낑낑거리지도 않았다. 그저 땅만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을 구원해준 주인의 마지막 길을 따를 뿐이었다. 그 작은 몸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슬픔의 무게를 녀석은 온몸으로 견뎌내고 있었다. 장례가 끝나고 서연은 약속대로 하늘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서연의 집은 작지만 따뜻하고 아늑한 공간이었다. 그녀는 하늘이를 위해 가장 좋은 방석과 장난감, 그리고 영양가 높은 사료를 준비해 두었다. 하늘아, 여기가 이제 우리 집이야. 같이 잘 지내보자. 서연은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하며 하늘이를 끌어안았다. 하지만 하늘이는 그녀의 위로에 반응하지 않았다. 녀석은 낯선 공간을 둘러보지도 준비된 음식을 먹지도 않았다. 그저 현관문 앞에 꼼짝 않고 엎드려 누군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듯 문만 뚫어져라 쳐다볼 뿐이었다. 민준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서연의 옷에 코를 묶고 밤새도록 희미한 신음소리를 내었다. 녀석은 몸이 아닌 마음이 병들어 있었다. 사랑하는 존재를 잃은 깊은 상실감은 녀석의 모든 생기를 앗아갔다. 서연은 하늘이를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이 그랬던 것처럼 그저 묵묵히 기다려주기로 했다. 그녀는 매일 밤 하늘이의 곁에 누워 민준이 읽어주던 시집을 나직한 목소리로 읽어주었다. 그녀는 하늘이를 데리고 민준과 함께 걷던 공원을 매일 산책했다. 그리고 주말이면 어김없이 소양강변에 그 벤치를 찾아가 함께 시간을 보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때로는 진실이었다. 계절이 바뀌고 강변 버드나무에 새순이 돋아날 무렵 하늘이에게도 작은 변화가 찾아왔다. 녀석은 서연이 주는 밥을 먹기 시작했고 그녀가 던진 공을 물어오기도 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서연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잠든 하늘이는 아주 오랜만에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그것은 길고 화려한 움직임이 아니었지만 그 짧은 순간에 담긴 마음은 그 누구보다 컸다. 하늘이는 다시 살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민준의 죽음과 하늘이의 충직한 이야기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울렸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그들의 숭고한 사랑을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춘천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성금과 시의 지원을 더해 그들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던 소양강변의 벤치 자리에 작은 동상을 세우기로 결정했다. 몇 달 뒤 동상 제막식이 열렸다. 동상은 민준이 벤치에 앉아 하늘이를 따뜻한 눈으로 내려다보고 하늘이는 그의 발치에 편안하게 엎드려 있는 모습이었다. 살아생전 그들의 모습 그대로였다. 동상 아래의 작은 명판에는 민준이 남긴 말이 새겨져 있었다. 제가 하늘이를 입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가 저를 입양한 겁니다. 그날 이후 그곳은 춘천의 새로운 명소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곳을 약속의 벤치라고 불렀다. 연인들은 그곳에서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고 상처받은 사람들은 그곳을 찾아 조용한 위로를 얻어갔다. 아이들은 동상에 매달려 놀며 자연스럽게 생명의 소중함을 배웠다. 민준의 조용한 삶이 남긴 유산은 그렇게 시끄러운 구호가 아닌 따뜻한 온기가 되어 도시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다시 몇 년의 세월이 흘렀다. 박서연은 이제 춘천에서 가장 신뢰받는 베테랑 수의사가 되어 있었다. 그녀가 운영하는 작은 동물병원은 이제 도시에서 가장 큰 동물보호센터를 겸하고 있었다. 센터의 이름은 김민준 생명나눔센터였다. 그곳에서는 매년 수백 마리의 유기동물들이 새로운 가족을 찾았고 아이들을 위한 생명 존중 교육이 연중 내내 열렸다. 서연은 민준과의 약속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지켜나가고 있었다. 어느 화창한 가을 오후 이제는 희끗희끗한 털이 섞인 늙은 하늘이와 함께 서연은 소양강변을 산책하고 있었다. 하늘이의 걸음은 예전처럼 빠르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지혜로워 보였다. 그들은 익숙하게 약속의 벤치 앞에 멈춰 섰다. 몇 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닿아 반질반질해진 동상. 서연은 민준의 동상 어깨에 쌓인 먼지를 손으로 부드럽게 닦아냈다. 할아버지, 잘 지내시죠? 저 서연이에요. 하늘이도 잘 지내고 있어요. 그녀의 인사에 하늘이는 마치 알아들었다는 듯 동상의 발치에 다가가 민준의 차가운 구둣발에 자신의 머리를 부드럽게 비볐다. 마치 살아있는 주인에게 어리광을 부리는 것처럼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하늘이의 옆에 쪼그려 앉았다. 그녀는 한 손으로는 하늘이의 등을 쓰다듬고 다른 한 손으로는 민준 동상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과거와 현재가 떠나간 이와 남겨진 이들이 하나의 따뜻한 연결고리 안에서 만나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2년 전 민준이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리고 하늘이에게 그 이름을 선물해 주었던 바로 그 파란 하늘이 눈부시게 펼쳐져 있었다. 한 사람의 작은 선행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서연은 이제 그 질문에 확신을 갖고 대답할 수 있었다. 그렇다. 바꿀 수 있다. 거창한 혁명이나 위대한 업적이 아닐지라도 진심이 담긴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구원하고 그 온기가 또 다른 이에게 번져나가며 결국에는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한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김민준이라는 늙은 역사학자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사랑의 역사는 결코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하늘이의 심장 속에서 서연의 헌신 속에서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었다. 진정한 사랑은 결코 죽지 않는다. 그것은 시간을 초월하여 별처럼 남아 길을 잃은 이들의 밤하늘을 영원히 비춰줄 테니까. 바람이 불어와 버드나무 잎들을 흔들었다. 서연은 하늘이를 끌어안고 민준의 동상에 기댄 채 그 바람 소리를 오랫동안 듣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하늘에서 들려오는 다정한 속삭임과도 같았다.